우크라이나 군대가 남부 전선에서 대규모 전술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7월 13일에 발표된 작전에서 우크라이나의 정예 부대인 425번째 별도 강습 연대 스켈리아는 공수부대의 정예 공수 여단과 함께 맹렬한 방역을 개시하여 점령된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지역에서 러시아 방어선을 25km 깊이로 돌파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번 여름에 수행한 가장 크고 효과적인 공세 작전 중 하나입니다. 6개의 정착지가 해방되었습니다. 120제곱킬로미터 이상의 땅이 해방되었고 이 선을 방어하던 러시아의 정예 부대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심각한 손실을 입고 이 지역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돌파는 정치적 파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뚫린 선은 푸틴이 직접 주도한 프로젝트의 근본이었기 때문입니다. 점령선 앞에 그려진 요새 벨트인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완충지대는 드니프로를 향해 깊이를 더하며 새로운 협상 카드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꿈을 위해 푸틴은 우크라이나 총사령관 시르스키의 말에 따르면 남부축에 14만 명 이상의 병력을 집결시켰고 이 지역에만 7만 명 이상을 배치했습니다. 크렘린의 목표는 이곳에 영구적인 땅을 확보하고 2026년 여름에 이를 국내 청중에게 새로운 진전으로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월 말부터 계속된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그 꿈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으며 이제 스켈리아의 돌파가 사실상 그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그 붕괴의 배경을 단계별로 분석하고 이 돌파가 러시아의 물류와 남부 전선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것이 전쟁의 경과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작은 부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독립적인 전쟁 및 기술 분석은 알고리즘에 의해 억제되어 비디오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지 못합니다. 구독하고 비디오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에 한마디라도 남기는 것이 그 억제를 뚫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몇 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제 이 작전의 결과보다 설계가 더 교훈적이기 때문에 지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의 미디어 매체인 Army Inform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공격은 단일 지점에서 단일 창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십 개의 작은 공격 그룹이 동시에 동부와 남부 축을 따라 베리코미카일립카 지역에서 밀려나갔습니다. 러시아의 위치는 먼저 몇 시간 동안의 준비 사격으로 약화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룹은 지속적인 드론과 공중 지원 아래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적의 징역 경로에 있는 위치들은 24시간 내내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의 가장 중요한 세부 사항은 적의 드론 조종사를 찾아 제거하려는 체계적인 노력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현대 전선의 암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전쟁에서 위치를 진정으로 보호하는 것은 콘크리트가 아닙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드론팀입니다. 운영자를 제거하면 상대방을 눈멀게 할 수 있으며 아무리 큰 방어라도 눈먼 방어는 단지 표적 목록에 불과합니다. 스켈리아가 공격 전과 도중에 러시아 드론 승무원을 체계적으로 사냥한 것이 25km 전진의 진정한 열쇠입니다. 그 결과는 이번 여름 전쟁에서 가장 큰 공세 성과 중 하나입니다. 6개의 정착지 테르노베, 자포리즈케, 노보히리우카, 보로네, 시치네베, 말리브카가 탈환되었습니다. 미리타니가 전달한 딥스테이트 데이터에 따르면 총 126제곱킬로미터가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리타르네 소식통은 우리가 서두에서 언급한 협력을 확인합니다. 공수여단은 단순히 이 작전을 지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적극적인 공격 요소였으며 이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단순히 한 연대의 영웅담 이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군단 수준의 조율된 작전입니다. 실제로 RBC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공수부대가 올렉산드리우스크 축선의 방역에서 9개의 정착지를 해방시키고 3개의 정착지를 적으로부터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총참모부는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지역의 거의 전체 영토가 해방되었다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움직임은 이 구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같은 시기에 우크라이나 부대는 자포리자 축선의 플라브니 마을 동쪽으로도 진격했습니다. 자체로는 작지만 이 지역적 성과는 더 큰 그림에서 중요합니다. 이는 드니프로 근처에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역에서 우크라이나의 전술적 위치를 개선하고 러시아 방어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하며 점령군이 이 전체 축선에 걸친 방어 태세를 제고하도록 강요합니다.
다시 말해, 남부는 단일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속적인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스켈리아의 성공은 우크라이나의 현대 전쟁 방식의 구체적인 예입니다. 대규모 전통적인 공격 대신 소규모의 빠른 공격 그룹의 협조된 움직임에 중점을 둡니다. 이 그룹들은 먼저 드론 지원으로 적의 위치를 약화시켰습니다. 그런 다음 갑작스러운 깊은 침투를 실행했습니다. 러시아 군대의 느린 방어 시스템에 대해 이 방법은 치명적임이 입증되었습니다. 넓은 전선을 방어하는 러시아 부대는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오는 압력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방어자는 알고 있는 하나의 창에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축과 수십 개의 개별 지점에서 동시에 압력을 받으면 어느 쪽으로 돌아야 할지 결정할 수 없고 돌아서는 방향마다 다른 곳에 틈이 생깁니다. 스켈리아의 동남쪽 동시 압박은 러시아 지휘부를 정확히 그 딜레마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템포 차원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방어 교리는 계층화된 방어선과 시간에 의존합니다. 첫 번째 방어선이 무너집니다. 두 번째 방어선이 버팁니다. 예비군이 도착합니다. 하지만 단일 작전 창 내에서 25km 깊이로 돌파하면 그 계층 간의 시간을 파괴합니다. 예비군이 출발하기도 전에 두 번째와 세 번째 방어선이 뚫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략적 파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방어가 단지 땅만 잃는 것이 아니라 시간도 잃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의 차이 아래에는 문화의 차이가 있습니다. 러시아 지휘부에서는 의사결정이 느리고 경직되어 있습니다. 현장의 부대는 종종 가장 간단한 기동을 위해서도 상부의 승인을 기다립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현장 지휘관들에게 폭넓은 주도권을 부여합니다. 소규모 공격 그룹은 자신의 판단으로 순간적인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드론 시대에는 이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기회의 창이 몇 분으로 측정될 때 허가를 기다리는 쪽은 매번 이를 놓칩니다. 스켈리아의 수십 개 그룹이 동시에 유연하게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주도 문화의 산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돌파구의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서두에서 언급한 두 개의 부대 제120 해군 보병 사단과 제68 군단이 이 구역에 배치된 러시아 지휘부의 부대였으며 엘리트라는 라벨을 달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지휘관들은 특히 이 지역을 신뢰했습니다. 해병대는 러시아 군대에서 동기부여가 높고 장비가 잘 갖춰진 부대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스켈리아의 조직적인 공격에 맞서 그 방어는 무너졌습니다. 연대의 말에 따르면 두 부대 모두 치명적인 손실을 입었습니다. 여기서 역설을 주목하세요. 해병대는 이름 그대로 상륙 작전을 위해 양성된 부대입니다. 해안에 상륙하고 해안 거점을 확보합니다. 러시아가 이 부대를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평원에 참호해서 일반 보병처럼 소모하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고백입니다. 해군을 위한 작전 공간이 남아있지 않자 해병대를 육지로 보내고 가장 유능한 부대를 가장 평범한 임무에 소모합니다. 군대가 전개 부대를 어디에 투입하는지를 보면 그 군대의 진정한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숫자를 넘어선 무언가를 드러냅니다. 러시아 군대에서 전개라는 라벨은 더 이상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랜 전쟁의 4해 동안 이 부대들의 경험 많은 핵심이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같은 휘장 아래에서 싸우는 대체 인원들은 동일한 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라벨은 남아있지만 실질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드론 전쟁에서 그 공허함은 무자비하게 처벌받습니다. 작전의 두 번째 타격은 지도에서는 작지만 효과는 큰 지점 테미리프카에 가해집니다. 연대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656번째 기계화 소총 연대의 인원 집중 지역이 그곳에서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 구역에 러시아 부대를 지원하는 주요 물류 경로가 테미리프카를 통과합니다. 진격과 함께 그 도로 위의 모든 러시아 차량은 이제 우크라이나의 사격 감시해 움직입니다. 그리고 매 킬로미터를 얻을 때마다 공격 드론은 적의 후방 깊숙이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연쇄 반응을 생각해 보세요. 보급이 끊긴 부대는 더 적은 포병 지원과 드론 지원으로 싸웁니다. 지원이 적어지면 더 많은 위치를 잃게 됩니다. 위치를 잃을 때마다 물류가 더 뒤로 밀립니다. 남쪽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정확히 이런 고리를 만들었고 일단 이런 고리가 돌기 시작하면 멈추는 것이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이제 서두에서 한 문장으로 언급한 정치적 층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연대기는 붕괴의 진정한 규모를 보여줍니다.
러시아 부대는 이 목표를 가지고 2025년 마지막 몇 달 동안 자포리자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의 접점에서 공세를 시작했고 처음에는 여러 정착지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크렘린 미디어는 이를 몇 달 동안 새로운 전선이 열리는 것으로 홍보했습니다. 참모총장 게라시모프는 이른바 1월에 푸틴에게 완충지대가 확장되고 있다고 직접 보고했으며 투자는 단순한 수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해병대에서 68군단까지 핵심 규모의 병력이 이 축에 투입되었습니다. 심지어 ISW에 따르면 GRU에 소속된 특수부대 드론팀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압박의 속도는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시르스키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만 매주 최대 64건의 러시아 공격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월 말에 우크라이나 방위군은 올렉산드리우스크 축선에서 반격으로 전환했으며 이는 올레흐 아포스톨 소장이 이끄는 공수부대가 선봉에 섰습니다. 러시아 부대는 한 걸음씩 밀려났습니다. 시르스키의 집계에 따르면 480제곱킬로미터와 12개의 정착지가 탈환되었고 초여름까지 두 지역 경계에 있는 마을들이 하나씩 정리되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르스키에 따르면 러시아가 이 압박을 막기 위해 포크롭스크와 오체르틴 지역에서 병력을 철수시켜야 했다는 점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적은 이제 우크라이나의 규칙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완충지대를 만들기 위해 온 군대가 자신들이 점령한 땅에서 뽑혀나가고 있다. 사실 잘 읽어보면 완충지대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 하나의 고백이었다. 완충지대는 공격자가 아닌 방어자의 개념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을 위한 안전지대를 찾고 있다면 더 이상 전진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가진 것을 지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푸틴이 완충지대를 언급했을 때 그는 무의식적으로 이것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의 확장 단계는 끝났습니다. 보호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켈리아는 그 보호 단계조차 실패하고 있음을 방금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푸틴에게 전술적인 손실이 아닙니다. 완충지대 이야기는 러시아 대중에게 우리는 여전히 전진하고 있고 여전히 승리하고 있다고 말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탱하던 기반이 무너지면 설명하기 어려운 그림만 남습니다. 큰 대가를 치르고 몇 달 동안 공격했던 선이 며칠 만에 25km 뒤로 물러났습니다. 전쟁의 서사를 잃는 것은 때때로 위치를 잃는 것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위치는 다시 탈환할 수 있지만 무너진 이야기를 다시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잠시 휴식! 여기까지 보셨다면 영상을 좋아요하고 아래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이 분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세요. 이제 더 큰 그림으로 넘어갑니다. 이 돌파구는 남부에서 유일한 사건이 아니며 전체 전선이 한꺼번에 삐걱거리는 일부입니다. 이 돌파의 전략적 결과는 여러 방향으로 진행되며 모두 러시아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첫째, 물류입니다. 테메리프카 경로가 화력 통제해 있어 이 구역에서의 러시아 보급이 사실상 좁아졌습니다. 보급품은 이제 더 길고 위험한 도로를 드론 감시해 이동해야 합니다. 보급이 부족한 부대는 탄약이 적어 싸우고 그 약점은 전선의 인접 구역으로 퍼져나갑니다. 두 번째, 지리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새로 확보한 위치는 드니프로 강변에 가깝습니다. 적은 이제 강변에 밀착된 좁은 공간에 몰려 있으며 이 새로운 위치는 앞으로 있을 더 큰 작전을 위한 발판입니다. 우크라이나 부대는 이제 적의 후방을 훨씬 더 쉽게 침투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되었습니다. 셋째, 예비군 위기입니다. 뚫린 전선을 메우기 위해 러시아 지휘부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해당 구역을 운명에 맡기거나 다른 전선에서 병력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다른 전선에서 대대를 끌어올 때마다 새로운 공백이 생깁니다. 러시아는 동시에 포크롭스크를 압박하고 크림반도를 유지하며 이제 남부의 균열을 메우려고 하고 있지만 세 가지를 동시에 수행할 여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넓은 전선을 방어하는 냉혹한 산수입니다. 모든 곳에서 강하려고 하는 자는 어디에서도 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사기입니다. 점령군 사이에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마을이 하나씩 잃을 때마다 커집니다. 몇 달 동안 러시아 측은 진전의 주장에서 사기를 찾으려 했습니다. 이 돌파구는 그 주장들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그 효과가 반대입니다. 스켈리아의 성공은 다른 부대들의 사기와 동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전선에서는 성공이 전염됩니다. 여기서 세 가지 가능성이 열립니다.
첫째,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위치를 신선한 공격의 기지로 바꾸고 러시아의 물류를 더욱 압박합니다. 현재의 속도는 이 방향을 가리킵니다. 둘째, 러시아는 긴급 증원으로 균형을 회복하려 하지만 모든 증원은 다른 전선을 약화시키고 공급 문제는 전체 과정을 늦춥니다. 셋째, 이 전장의 압박은 외교 테이블로 이어집니다. 완충지대 카드가 무너진 러시아는 협상에서도 손을 잃게 됩니다. 어느 시나리오가 우세하든 공통 분모는 변하지 않습니다. 남부의 균형은 우크라이나 쪽으로 기울었고 이제 속도를 조절하는 쪽은 키예프입니다. 확대하기 전에 한 가지 경고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진공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같은 시기에 남부 전선 전체에 걸쳐 상호 보강하는 일련의 타격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나란히 놓았을 때만 그림이 선명해집니다. 도네츠크 쪽에서는 아조프의 제1군단이 노보미하일리우카의 시멘트 공장을 공격했으며 이 작전을 지옥 작전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일반적인 공장이 아니라 러시아 전선의 주요 연료 및 탄약 물류 허브 중 하나입니다. 철도, 크레인 열차, 변압기, 그리고 탱커가 체계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러시아 전선 보급은 다시 마비되었습니다. 바다에서는 숫자가 눈부신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인 시스템 부대 작전 몰로치카에서 브로브디 사령관의 7월 15일 집계에 따르면 타격을 받은 선박수는 136척에 이르렀습니다. 아조프해의 첫 번째 단계는 116척으로 마무리되었고 7월 15일 밤에 작전의 흑해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밤에만 20척의 배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17척의 유조선, 2척의 가스 운반선, 1척의 예인선, 압력이 극에 달해 러시아 당국은 케르치 해협 통과 신청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ISW의 데이터에 따르면 아조프해의 러시아 선박수는 단 2주 만에 55%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직접적으로 전선으로 번역됩니다. 러시아 남부 집단의 연료와 탄약의 상당 부분이 해상으로 이동합니다. 작전 불능 상태가 된 모든 유조선은 전선 여단의 창고에서 빠진 연료입니다. 게다가 어떤 보험사나 선주도 사냥당하는 함대로 계속해서 선박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상로가 막히고 있는 동안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육로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남부 집단은 두 공급 경로가 동시에 압박을 받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한편 킨번스핏에서는 군사 역사상 처음으로 기관총이 장착된 무인 수상 차량이 적의 위치를 직접 공격했습니다. 해안 작전의 미래 모델이 우리 눈앞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 점령된 크림반도에서는 정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얄타 해변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쌓아 올리세요. 육지에서 25km 돌파, 후방에서 파괴된 물류 허브, 바다에서 사냥당하는 유조선 함대, 크림반도의 에너지 붕괴, 이것들은 별개의 뉴스 항목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러시아 남부 전선을 질식시키는 하나의 전략의 동시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그 부분들이 하나씩 압박받을 때가 아니라 모두 함께 압박받을 때 붕괴됩니다. 후방에서는 사냥이 계속됩니다. 제155 여단의 공중 정찰이 은폐된 러시아 은신처를 발견했습니다. 좌표에 강력한 폭격이 가해졌고 그 위치는 파괴되었습니다. 이후 여단의 FPV 드론이 지역을 정리하기 위해 투입되었습니다. 정찰, 타격, 그리고 정리, 세 단계, 하나의 연결고리, 몇 분 간격. 현대 전선에서는 숨는 것이 이제 시간만 벌어준다. 그러나 같은 기술은 또 다른 면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이번 주의 가장 인간적인 이야기이다. 우크라이나 여단의 드론이 적 드론을 피하는 동안 전선 뒤에 고립된 부상당한 우크라이나 병사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물병과 지침이 적힌 쪽지를 내려주고 안전한 경로를 따라 그를 한 걸음씩 자신의 전선으로 호위했습니다. 적 드론을 피해 도망치던 한 병사가 아군 드론에 의해 목숨을 구했다. 같은 도구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냥개가 될 수도 있고 양치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속도에 맞서 러시아 측의 대응은 때때로 비극적 코미디에 가깝습니다. 한 영상에서는 점령군이 드론에 대한 방공수단으로 트럭 뒤에 항공기 기관총을 장착했는데 발사할 때 반동으로 사수가 몇 미터 뒤로 날아갑니다. 세계 제2의 군대라고 주장하는 군대에게 일부 분야에서는 이것이 드론 시대에 대한 전부의 답변입니다. 이제 우리가 항상 하듯이 이 채널은 승리의 노래를 외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올바르게 읽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솔직한 한계를 그려봅시다.
우선 25km, 6마을, 120제곱킬로미터, 그리고 부대 손실, 이 모든 수치는 군 정보망을 통해 배포된 연대의 자체 성명에 기반합니다. 딥스테이트의 지도는 해방된 마을들을 기록했으며 이는 독립적인 관찰자들이 진격을 확인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미리타니와 같은 신뢰할 수 있는 매체는 사상자 수 주장에 대해 독립적인 확인 대기 중이라는 주석을 붙입니다. 우리도 같은 주석을 붙입니다. 진격은 실제입니다. 현재로서는 정확한 수치가 일방적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승리가 빗바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신뢰성의 전제 조건입니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 양측은 자신의 성공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딥스테이트와 같은 독립적인 지도 프로젝트의 확인이 공식 성명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지도는 마을이 손을 바꿨음을 확인합니다. 손실 수치는 시간과 추가 증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정확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둘째, 이 돌파구가 전쟁의 승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날 러시아 군대는 전선 전역에서 약 70번의 공격을 수행했습니다. 포크롭스크와 슬로비안스크 축에 대한 압박은 여전히 강력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쪽에서 후퇴하는 러시아는 여전히 동쪽에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전선은 한 곳이 아닙니다. 셋째, 궁지에 몰린 러시아의 첫 반응은 미사일과 드론을 우크라이나 도시들에 퍼부어 전장에서의 손실을 만회하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같은 주에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의 민간 지역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었습니다. 현장에서의 우크라이나의 모든 성공은 민간인에 대한 보복 위험을 높입니다. 그것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직함을 위해 스켈리아 연대의 이름이 요즘 승리와 함께만 거론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대의 지휘관은 부대 내 특정 관행과 관련된 혐의로 정직되었고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것이 현장에서 병사들이 이룬 성과를 깎아내리지는 않지만 이 채널이 시청자들에게 전해야 할 전체 그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모든 조각을 맞추면 작전의 진정한 의미가 드러납니다. 첫째, 주도권이 바뀌었습니다. 몇 달 동안 이야기는 러시아가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전진하고 있다 였습니다. 남쪽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전진하고 있으며 현대 전쟁에서 주도권은 땅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가 계획을 세우고 누가 그에 반응해야 하는지로 측정됩니다. 오늘 남부에서 우크라이나가 계획을 세웁니다. 러시아는 단지 따라가려고 할 뿐입니다. 두 번째로 방법이 입증되었습니다. 소규모 그룹, 드론 우위, 작전 사냥, 동시 다축 압박. 이 방법이 수많지만 경직된 방어를 25km 뒤로 밀어낼 수 있다면 같은 방법을 전선의 다른 구간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스켈리아는 예외가 아닙니다. 이것은 템플릿의 첫 번째 대규모 시연일 수 있으며 그것이 러시아 총참모부의 진정한 악몽입니다. 한 곳에서 효과가 있는 방법은 다른 곳에서도 시도될 것이며 어디에서 시도될지는 미리 알 수 없습니다. 방어자는 이제 기존의 돌파구뿐만 아니라 모든 가능한 미래의 돌파구에 대해 동시에 생각해야 하며 이는 이미 부족한 예비군을 더 넓은 공간에 분산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쉽게 잊혀지는 것은 인간적인 차원입니다. 그 6마을 각각에는 점령해 몇 달을 보낸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의 집은 사격 위치로, 학교는 창고로 변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오랫동안 이 정착지의 민간 인프라를 군사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되찾은 땅에서 그 파괴의 흔적이 하나씩 제거되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120제곱킬로미터로 읽히는 것은 실제로는 6개의 마을이 다시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토 획득은 통계입니다. 해방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진정한 의미는 그 이야기들 속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러시아 전쟁 노력의 남부 전체 구조가 이제 의심받고 있습니다. 완충지대가 붕괴되었습니다. 물류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개 부대는 예상된 저항을 보여주지 못했고 예비 병력은 세 곳의 화재를 동시에 진압할 수 없습니다. 군대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적이 강해질 때가 아닙니다. 자신의 시스템이 더 이상 예전처럼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러시아의 남부 전선이 그 순간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7월 13일 아침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의 전선이 지도에서 몇 센티미터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그 몇 센티미터 안에는 6개의 마을, 120제곱킬로미터의 땅, 뚫린 방어 계층, 그리고 붕괴된 완충지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앞에 새로운 벽을 세우기 위해 이 지역에 들어왔습니다. 그 벽은 결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것을 세우려던 군대는 25km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이제 모두가 볼 수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이제 이 전선에서 누가 벽을 세우고 누가 허무는지는 모스크바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스켈랴는 바위를 뜻하는 우크라이나어입니다. 2026년 여름 그 바위는 러시아 남부 방어의 한가운데로 내려왔고 균열은 날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돌파구가 남부 전선에서 더 큰 붕괴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러시아가 이 틈을 막을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APR 글로벌의 독점 전쟁 및 기술 분석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